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작지만 분명한 놀라움이 그녀의 늙고 지친 몸 깊은 곳에서 서서히 번져나갔다. 수없이 많은 것을 잃어온 그녀에게 그런 일이 또 일어나다니. 사람들은 기어코 사랑에 빠졌다. 상실한 이후의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고 마는데 나이를 먹는 일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백수린 소설 아주 환한 날들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09회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봄밤의 모든 것을 출간하신 백수린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희 문장의 소리 소라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라 여러분. 저는 소설 쓰는 백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운영진의 강력한 추천으로 초대되신 작가님 소라님들도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작가님 양력을 잠깐 읽고 넘어가면요. 백수린 소설가님은 201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풀링 인풀, 참담한 빛, 여름의 빌라, 봄밤의 모든 것을 출간하셨고요. 중편 소설 친애하고 친애하는, 장편소설 눈부신 안부 등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책이 이제 그렇네요. 어느덧 이렇게 책이 쌓이게 되셨는데 이번 책을 내고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책을 내고 나서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도 있는데 학기가 딱 시작할 무렵에 책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학기랑 책 콤보랑 막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정신없이 지내다가 여름이 이렇게 다가와 버렸네요. 아니 너무 궁금한 게 백수린 작가님이 책도 작품 활동도 이렇게 꾸준히 하셨지만 번역도 맞아요. 틈틈이 하고 계시고 강의도 틈틈이 하고 계시고 아주 많은 걸 틈틈이 헤르미온느 같은 실제로 계속 학교에 상주하고 그러시니까 네, 맞아요. 그런 말씀을 종종 들으시나요? 네네, 다들 뭐 어떻게 시간을 쓰냐, 뭐 어떻게 이걸 다 하냐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듣는데 저를 갈아 넣어서 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라고 네. 알았으나 네, 답이 없습니다. 네. 가는 것뿐이고요. 오늘은 소설집 봄밤의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께 요즘 가장 인상 깊었던 밤이나 순간 있었다면 무엇일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책이 이제 출간되고 나서 제 책의 제목에 봄밤이 들어가 있으니까 봄밤 즈음에 낭독회를 하자고 출판사에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아주 소규모로 출판사 밑에 있는 그 공간에서 독자님들 한 10몇 분, 20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모시고 굉장히 도란도란한 느낌으로 제 단편 한 편을 다 낭독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제 소설을 출간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독자님들과 가깝게 만나는 자리였고 더 큰 규모로 만난 적은 한 번 있었지만 가까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고 또 제 소설을 또 전문을 읽으면서 독자님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였어서 좀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봄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봄밤을 흘려보낼 수 없어서 네네, 맞아요. 만들어진 작은 도란도란 자리. 근데 단편 하나를 다 읽으시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괜찮으셨나요? 약간 발음이 나중에는 이렇게 꼬이고 뭔가 입이 마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참 좋았어요. 모두가 집중해서 이 네. 것만을 듣고 계시니까요. 맞아요. 제목에 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실제로 소설집 안에 동명의 단편은 없지만 그 봄밤의 우리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문장 맞아요. 겹쳐 있습니다. 이 제목 어떻게 정하게 되셨을까요?
지금까지는 제 단편집은 다 수록작의 제목을 가져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소설 7편을 모으면서 제가 표제적으로 삼고 싶었던 작품은 아주 환한 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표제적으로 삼으려고 하면 이제 소설집 제목이 당연하게도 아주 환한 날들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출간한 장편 소설이 눈부신 안부여서 눈부시고 환하고 막 약간 이런 게 너무 이미지가 중복이고, 그래서 좀 그 제목을 소설집에 붙이는 게 좀 저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아주 환한 날들을 제목으로 붙이지 못할 거라면 다른 소설들을 표제적으로 삼고 싶진 않기 때문에 새로 제목을 붙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출판사에서 그러면 고민해 보시라 해서 여러 제목들을 후보로 정했었는데, 그 작가의 말에도 조금 썼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소설집에 겨울이나 눈 이미지가 많아서 겨울 관련된 제목을 지으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 이야기들이 상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상실 한 중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실을 통과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로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봄이 들어간 제목을 이제 고르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너무 적절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있는 이제 이 단편들을 읽으면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떠올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잊을 수 없게 된 어떤 아주 중요한 순간, 그것이 환한 날들이기도 하고요. 겨울처럼 좀 춥고 눈 쌓인 그런 어떤 상실의 시간인데, 그게 지나간 다음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래 이 제목 아래 쓰인 단편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제목 짓는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누가 지어주면. 그렇죠, 저도. 네. 네, 반 정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총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소설집을 읽고 나면 마치 하나의 계절을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단편들을 묶을 때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신경 쓴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하게는 이제 연작처럼 보이는 세 편을 마지막에 연달아 배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소설집을 여는 작품이 아주 환한 날들이고 닫는 작품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로 배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출판사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출판사와 상의해서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례의 구성은 작가님이 처음에 원하셨던 그대로 네, 진행이 되었군요. 아주 환한 날들을 벌써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속에 앵무새가 나와요. 제가 앞장에서 너무 앵무새 얘기 많이 해서 이제는 그만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이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을 다 어디선가 너무 좋아하며 읽었었는데, 다시 막 추억을 만나듯이 읽었는데, 특히나 이 아주 환한 날들은 제가 새를 키웠던 기억 때문에 분명히 작가님께서 새를 키웠을 것이다. 왜냐면 아주 자잘한 그 새의 움직임이나 어떤 기분을 저는 느낄 수 있는, 새의 표정 기분을 읽을 수 있는 여러 동작들을 분명히 느껴보신 분이라 이런 질문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야기 속 주인공은 앵무새를 통해 그 잊은 지 오래된 그 감정 그리고 마음을 다시 만지게 됩니다. 작가님께 동물 존재는 단순한 반려를 넘어 감정의 문을 여는 통로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존재와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반려동물은 예전에는 애완동물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반려동물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반려이고, 그리고 진짜 제가 소설에 쓴 것처럼 어떤 존재에게 어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새는 키워본 적은 없고. 너무나 큰 거의 배신감을 느낀 저의 표정을 모두가 밖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관찰하러 나가신 걸까요? 네. 그리고 유튜브도 또 많이 봤고, 네네. 네, 새도 많이 관찰을 했는데, 저는 새를 키워본 적은 없고, 이제 강아지랑 오래 살았는데, 아마 새를 키우는 마음이랑 강아지를 키우는 마음이랑 고양이를 키우는 마음이 저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제가 강아지랑 같이 살면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을 좀 많이 투영해서 앵무새와 이야기를 썼죠. 그리고 이
소설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어떤 이유 하나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이 소설을 쓸 때 제 마음이 무척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제가 장편 소설을 한창 쓰고 있을 당시, 연재하고 있을 당시에 제가 발표한 단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편 연재를 하느라고 단편을 한동안 안 쓰다가 진짜 오랜만에 한 편 쓰고 싶어서 이제 썼던 작품인데, 이 옥미 할머니 캐릭터에서 출발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괴팍한 할머니가 앵무새를 데리고 산책하는 그 장면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걸 쓰고 싶어서 썼던 소설인데, 너무너무 안 풀리다가 나중에 이제 옥미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가지고 소설을 쓰게 되었을 때 그 즐거움 같은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앵무새와의 에피소드들 중에서도 이제 앵무새는 키워본 적이 없지만 이제 강아지를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제가 강아지 이제 무지개다리를 너머로 보냈는데, 그때는 아직 강아지 있을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강아지와의 에피소드 같은 걸 약간 변형해서 넣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란다로 물을 이렇게 따라주러 가면 앵무새가 총총총 따라오고, 이런 거는 저희 강아지가 하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가 곧 절 떠날 줄 모르고 이미 노견이 된 강아지와의 좋았던 기억들을 많이 넣고 싶어서 넣었던 작품인데, 이 작품을 쓰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가서 그래서 좀 더 애틋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낭독한 부분도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일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장면인데, 이 할머니는 사실 무언가를 상실하기에 너무나 번듯이 잘 살고 있고 루틴을 만든 잃을 게 딱히 없도록 잘 생활을 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언가를 사랑해버리는 순간, 그리고 다시 이 상실감을 느끼는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험과 맞닿고 겹칠 수 있어서 저도 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가님의 기억과 우리의 기억이 겹쳐서 그것은 봄밤의 우리에서 화자가 반려견을 만나고 떠나보내는 마음과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상실이라는 감정이 한 번에 정의되지 않고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또 거의 영구적으로 그 존재를 계속 바라보게 되는 장면이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작가님께 요즘 상실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 같으신가요? 상실이라는 감정은 제가 강아지 떠나보내고 나서 그 감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상실이라는 감정은 좀 극복이 되지 않는 감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내고 나니 물론 저희 강아지만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경험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한다고 착각하지만 극복이 되지 않고, 상실의 기억은 계속 다시 되돌아오고, 그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또 그 상실의 시간을 살아가고 그런다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상실과 함께 살 것인가, 상실한 채로 상실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웃고 화내고 배고파하고 졸려하면서 우리가 살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안에서의 이제 인물들의 상황들을 따라가면서도 그런 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 완전한 이해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고립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저도 많이 생각하던 어떤 주제라서 상실을 어쨌든 우리는 몸에 쌓으며 계속 살아갈 텐데, 그런 상실한 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상처 주지 않고 조금 더 붙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상실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또 자기의 슬픔이 제일 크기 때문에 또 때때로는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내 슬픔이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상실의 슬픔은 상호 이해가 되지 않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이 숙제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이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 아마도 그런 것들이 제 이번 소설집에 좀 많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날카로워지고 모질어진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게, 그 누군가를 좀 사랑할
힘, 기운, 태도를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좀 절망적이긴 그쵸, 하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게 무언가에 관심을, 애정을 쏟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첫 번째 그 아주하는 날들이 와닿았어요. 이 할머니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을 좀 닫은 상태이기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여러 인물들의 마음을 따라갔었고요. 빛이 다가올 때에서 매력적이었던 부분이 시력을 잃은 이모를 위해 인주 언니가 보는 세계를 묘사하고 그러면 이모는 자신만이 감각하는 세계를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내 타인이 느꼈던 방식 그대로 세상을 느껴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얼마나 헛된가라는 서늘한 동시에 정확한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작가님께서는 이러한 사유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무래도 문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텐데 도대체 사람과 사람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가?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런 질문이 저에게도 오랫동안 화두였고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이런 문장은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착각하지만 아주 많은 경우 사실은 늘 항상 상대를 오해하고 있고 내 식대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저에게는 늘 좀 미스테리였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왜 우리는 끝내 이해할 수 없는가. 그런 부분이 저에겐 좀 미스테리고 늘 궁금한 지점인데 그런 맥락에서 쓴 문장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그 장면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네. 결말이 지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제가 소설을 통해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점도 정확히 그 부분인데요. 그런 이 헛되다는 이 문장 뒤에 그 시절을 지나온 내가 인주 언니에게 그 예전에 품었던 마음, 그 어떤 판단들을 다시 완전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을 자기가 알게 돼요. 그것에서 이상한 헛됨을 말하는데 헛되지 않은 어떤 것을 느껴서 아 맞아 한 발을 이렇게 더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 리뷰를 말하는 방송이 돼요. 그렇지만 한마디 더 해보자면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오해와 많은 오독을 감수하면서도 서로 곁에 있다는 것, 그 시간을 같이 지나간다는 것이 되게 오히려 중요한 지점들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예 언어가 다른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언어가 다른데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런 많은 상상 언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큰 위안과 사랑, 애정이 된다는 것. 이렇게 저의 리뷰를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흰눈과 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오해, 화해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경탄으로의 영역으로 읽었습니다. 혹시 작가님의 경험 중 유독 마음에 오래 남는 오해 혹은 화해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뭐 오해나 화해 경험이 많은데 그래도 유독 기억에 남는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은 제가 등단하기 전에 습작 시절에 같이 글을 썼던 언니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등단하고 또 그 언니도 등단을 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아 정말 많죠 그런 거. 네, 근데 뭔가 너무 기미가 없이 어제까지 통화를 했는데 오늘부터 제 연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면 뭔가 제가 내가 이런 걸 실수했나? 뭐 그런 되짚어서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언니와의 관계는 그게 정말 생각이 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연락을 하려고 여러 루트로 시도를 했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왜 우리가 인연이 끊겼는지 여전히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언니와의 관계와 기억이 늘 좋게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자주 곱씹게 되고 같이 갔던 길을 걷거나 그건 이렇게 홍대도 많이 왔었는데 지금 녹음을 우리가 홍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오게 되거나 그러면 언니랑 같이 술 먹고 막 새벽에 걸었던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도대체 어떤 오해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난 그걸 왜 모를까? 그것에 대해서 좀 자주 생각을 하게 돼서 문득 홍대도 온 김에 그게 떠올랐습니다. 언니 문학하는 언니니까 혹시 이걸 듣고 있으면 언니 나 폰번호 안 바뀌었어. 연락을 해주세요. 세상에 이걸 좀 동네방네 저희가 어떻게 좀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음 편지가 네. 전달될 줄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결과를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계속 마음에 남고 의문으로 남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도리어 분노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관계. 미치죠, 사실. 너무 궁금하고 소설이라면 이것의 이유도 어떤 것도 드러난 결말을 보여줄 텐데 맞아요. 저희는 진행 중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언니 꼭 폰번호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화해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루어진 화해는 있을까요? 이루어진 화해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좀 사이가 틀어져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등단을 하고 책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제가 또 제 본명이 좀 특이하잖아요. 다들 필명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본명이어서 막 몇 년생의 백수리님은 걔밖에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단한 걸 알고 그 친구가 아주 오랜만에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첫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고 화해를 해서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요. 이 교차는 무엇인가요? 한 언니는 떠나가고 한 친구는 돌아온. 네, 그것이 삶인 것 같아요. 이게 작가의 시작이었다니.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 작품을 읽을 때마다 특히 겨울, 눈에 관한 문장을 너무 잘 쓰신다. 매번 감탄을 합니다. 작가님에게 겨울이라는 계절은 어떠한 의미로 자리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소설집 중에 여름의 빌라라는 소설집이 있어서 그 책이 출간되고 나서 독자님들이 여름을 좋아하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름 묘사 같은 것들 하는 걸 보면 여름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말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죄송하지만 전 여름을 너무 싫어해요. 막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겨울은 제가 좋아해요. 저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은데 저는 약간 늦가을, 초겨울에서부터 겨울까지를 좀 좋아해서 저에게 겨울은 좀 청량한 계절처럼 느껴져요. 해가 쨍쨍하고 하늘이 맑은 날 근데 날씨는 아주 추워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이렇게 거리를 걷는데 날씨는 진짜 눈이 부신데 볼은 차갑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로 겨울을 좋아하시는군요. 사실 저도 작가님은 여름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가만 보시면 아주 눈 겨울바다예요. 아주. 역시 좋아하셔서 네. 환한, 이 깨끗하고 환한 걸 좋아하신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름도 이 부서지는 햇살에 대한 많은 장면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눈도 사실 겨울을 진척진척한 그런 진눈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토록 깨끗하게 네. 공기마저 미세먼지가 없는 하늘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겨울엔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요. 네, 저희 나라의 가장 깨끗한 네. 공기. 그래서 특히 더 좋죠. 혹시 좋아하시는 그 겨울 음식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겨울 음식은 전 어묵 엄청 좋아하고요. 호빵도 좋아하고 붕어빵. 아쉬워요. 여름에 못 먹고. 그쵸. 겨울 되면 여름이 아쉽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또한 이번 작품집에서 작가님의 시선이 인간 너머에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후에 관한 위기의식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곳곳에 기후위기라는 말이 전면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혹시 일상에서 이러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느낀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이면 다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또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아닙니다. 저도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시나요? 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뭐 몇 월에는 뭐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뭐 장마가 뭐 언젠지 뭐 그런 것도 다 없고 봄에는 이래야지 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또 최근에 몇 년 전이지만
폭우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람들도 막 사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기후 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되게 자주 하다 보니까 소설에도 제 소설이 본격 기후위기 소설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밀접한 문제라 우리 다음 세대랑은 정말로 체감한 그 유년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능 날의 날씨가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춥지가 이제 네. 않고, 네, 그리고 진짜 계절감이 전혀 저희 그 다음 세대들과는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주 먹을 수 있는 과일 이런 네. 것도 다 달라질 것 우리 같고. 사과를 잃으면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요. 사과를 잃고 있다는 걸 지금 너무 체감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막 다 열대 과일이 나오게 생겼고 막 맛있긴 그런데, 하지만요. 네, 맛있지만 사과도 맛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네, 제가 이제 기후 위기를 없애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을 안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비행기를 좀 가끔 타거든요. 네. 그래서 죄책감이 진짜 너무 크고, 그래서 다른 거라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 역부족이네요. 네,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한다에 내가 있고, 약간 부질없이 이런 거 말고 다른 진짜 본격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주 두 가지의 고민을 소설가가 저희가 체감하며 하고 있네요. 네. 소설집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3연작처럼 호우에 있는 소희, 그리고 눈이 내리네에 나오는 다혜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에 등장합니다. 이 연결, 작가님께서 어떻게 구상하고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설을 쓸 때 굉장히 계획해서 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연작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쓴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편소설 청탁이 와서 호우라는 작품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내리네라는 작품을 썼는데, 호우를 발표하고 났을 때 뭔가 계속 제가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똑같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을 이제 보냈을 때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그런 작품이 있는가 하며 뭔가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마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다, 약간 그런 느낌 있는 작품도 있잖아요. 눈물이 나네요. 네. 근데 호우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호우가 제가 장편 쓰고 나서 장편 아예 책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쓴 작품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단편 쓰는 호흡으로 쓰고 싶었던 작품이 아니라 사실 좀 긴 호흡으로 쓰고 싶었던 작품인데, 단편 청탁이 오니까 이제 그걸 단편으로 만들어서 보냈던 것 같다는 걸 나중에 눈이 내리를 쓰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면 눈이 내리를 썼는데 호우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변형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연작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후에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소설집을 묶을 때 조금 인물들이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을 붙여준다든지, 동아리 설정이 없었는데 동아리 설정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느슨하지만 연결고리를 조금 만들었어요. 요새 정말 인물? 사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때 읽었던 소설이라 작가님도 참 인물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한 많은 관심과 생각 속에서 소설 작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인물을 소설에 데리고 올 때 어떻게 그 인물과 만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라는 건 어떤 의미로 물어보신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팍팍 데려오시는지 그런 얘기예요. 네,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근데 팍팍 가려고 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인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인상적인 인물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소설을 쓰시는 작가님들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많은 경우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한 아주하는 날들처럼 처음에 어떤 할머니가 떠올라서 바로 이렇게 쓰는 그런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 저는 어떤 장면이 쓰고 싶어서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장면에 어울리는 이제 인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니 팍팍 떠오르는
떠오르진 않고 애를 써서 매번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일부가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독자님들 그래서 아주 많은 경우에 제 소설을 읽으면 약간 자전소설이냐고 물어보시는 독자님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거나 일정 나이대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좀 잦아서. 근데 저는 저의 어떤 면이 진짜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인물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저의 어떤 면 중에 굉장히 일부를 극대화한다든지 다른 것들과 막 섞어가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백수린 작가님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그 말씀하셨던 그 오미 할머니 같은 특징이 조금 뚜렷한 인물들이라기보다 그들이 가진 기억,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예전 시간대에 말하자면 상실 혹은 관계들이 이 인물을 거의 정의하고 있는 방식의 구성이라 작가님 인물과 만난 데보다 그 어떤 상실을 먼저 가지고 와서 그 인물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전 인물에서부터 출발하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예전에 제가 어디 카드뉴스에 추천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곳이 이제 삶의 상실로 가득한 게 아니라 삶의 실감으로 가득하다. 이게 정말 저의 마음이었는데 이 실감을 계속하게 해주는 것이 그 조금 아프고 극복될 수 없는 그 상실이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봄밤의 모든 것 속 인물들이 다 모인 단체 카톡방이 있다면 이 질문은 저희 작가님 아주 재밌는 질문을 주셨네요. 거기에 어떤 말을 가장 먼저 남기실 것 같은가요? 저도 이 질문 보고 좀 웃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톡방 싫어하시나요? 아니, 싫어한다기보다는 단톡방에서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내성적인 거 아니신가요? 항상 저는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걸 관찰하고 저로 인해 일이 자꾸 없어지지만 그러나 말하지 않다가 하트 누르거나 엄지 누르거나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남들 다 얘기 종결되면 막 좋아요 막 이런 말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하트 그 기능 생겨서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왜 그전엔 없었나. 그러니까요.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걸 이렇게 소심히 누르고 네. 아주 약간의 그 움직임만 주고 싶은데 네, 맞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그걸 못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걸 바깥에 아무도 모르시네요. 제가 카톡을 좀 안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넘으면 그 하트를 못 누르는 거예요. 아. 어째서 그런 제한을 둔 건지 정식 네, 도대체 왜 저희에게 그런데 왜 일주일이 넘었는데 하트를 누르고 싶으신 걸까요? 일주일 넘어서 네 좋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긴 그러니까 너무 뒤늦으니까 하트 이렇게 하고 싶은데 더 필요한 순간에는 그걸 못하게 하는 카카오톡에 그렇구나. 네,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작가님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며 느끼는 어떤 감정을 아주 정교하게 매만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언어를 고정시켜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물의 결을 매만지는 문장을 쓸 때 작가님만의 규칙, 방식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제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굉장히 드라마틱한 외적 갈등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굉장히 개성 있는 캐릭터나 놀라운 환상성 같은 게 별로 아니고 인물의 어떤 감정의 미세한 변화 같은 것들이 제 소설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하려면 저는 언어로 아주 섬세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통의 소설가들이 어느 정도로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퇴고하시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저는 시인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조사 하나하나 뭐 쉼표 하나하나에 조금 목숨을 거는 편인 것 같아요. 작가님 왜 목숨을 약간 누가 그렇게 바꾸면 좀 화가 나고 네, 소라님들 놀라십니다. 작가님을 잃는다니. 네, 목숨을 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에 조금 예민하게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 그러려고 해도 좀 그렇게 되는 게 그 소설의 진도가 이제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상황들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쩔 땐 이 조사 하나 때문에 한참을 못 쓰다가 나중에 쪼르르 맞아요. 그럴 때가 진짜 너무 많고 퇴고하고 교정 보고 막 할 때도 그 조사 하나 바꾸는 걸 때문에 막
며칠을 허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님들은 모르시겠죠? 네. 저희 이런 나중에 보면 저희 막 마음 아픈 자리 있잖아요. 근데 웃긴 건 조금 허무하게 여기를 이걸로 바꿨는데 한 문장 안에서 나중에 또 거기를 이걸로 바꾸고 다시 바꾸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잘 못 쓴 거예요. 잘 못 썼으니까 계속 고치고 싶은 건데 아픈 자리처럼 맞아요.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예, 파바바밭 타다탓 이 부분 읽으면서 어쩐지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난로의 미스터리 혹시 어떻게 구상하게 되신 건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약간 저의 실제 경험담이 조금 녹아있는 소설이에요. 뭐 같이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거기서 뭐 이런 벽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프랑스에 일이 있어서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 집에 묵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에 주미가 그 독일에 가는 것처럼 친구 집에 묵었는데 거의 도착한 날 그 친구는 저한테 집을 빌려주고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도착한 날 친구가 너 난감한 일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우리 집 벽난로 비둘기가 하나 떨어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기차를 타러 가야 되니까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네가 일단 같이 살고 있어봐. 그래가지고 실제 있었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며칠을 비둘기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끔찍한 기억으로 저에게 각인이 되었는데 새와 화난 날들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새가 갇혀 있으니까 그게 너무 그쵸. 같이 그냥 비둘기 집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갇혀 있는데 막 그러니까 너무 안쓰럽고 얘가 죽을까봐 너무 그렇게 며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소설 같으면 다 그렇잖아요. 이런 이상한 일을 겪으면 이걸 쓰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소설로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걸로 굉장히 미스터리 스릴러를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몇 번을 시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패를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소설이 나왔어요. 백수리니 백수리네. 그러니까요. 좀 미스터리 스릴러 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음에 정말 막 오싹해지는 다음 소설을 한번 예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포기 선언 공식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의 창작 루틴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많은 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번역, 소설, 강의, 뭐 논문도 쓰셨었죠. 네. 지금은 완료가 되셨을 텐데 됐습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해내고 계신지 시간 관리 비법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막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질문을 자주 받는데 비법이 정말 없고 정말 갈아 넣는 것밖에 없고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되게 계획형 인간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게 야무지게 일을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막 우당탕탕탕 하다가 마감이 닥치면 그거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요. 이건 스릴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작가가 갈아 들어가는. 물리적으로 진짜 갈려야 되는 건가요? 어렵겠네요. 정말 다른 방법 없이 너무 전공법을 말씀해 주셔서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신. 아니 그냥 교과서 위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소설을 쓰실 때는 완전한 고요 속 집중형이신지 아니면 뭔가 음악 배경을 깔아두시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소음이 필요한 편인데요. 아주 너무 고요하면 좀 집중을 잘 못하고 근데 음악도 듣지를 못해요.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소설을 써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음악을 듣고 있더라고요. 소설을 안 쓰고 감정이 그래서 그 음악에 제가 휩쓸려 가서 소설을 쓰는 감정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서 음악을 듣는 건 포기했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가 나오는 그 음성을 틀어놓는다든지 팟캐스트 같은 걸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쓸 때는 막 되게 흘러간 드라마 있잖아요. 네. 줄거리 다 아는 그런 거를 볼륨을 진짜 조그맣게 해놓고 틀어놔요. 그러면 내용을 아니까 그 집중해서 보기에는 되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말소리가 조금씩 들려서 아니면 카페에 가서 그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 가사보다도 드라마엔 정말 많은 대사와 서사가 있는데 근데
이미 내용을 아니까 네. 약간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되게 옛날 드라마 좀 재미없는 거. 제가 원래는 리스트 소음이더라도 소음 리스트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묻지 않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감이 끝나거나 힘든 날 이것을 꼭 나에게 해준다 하는 작가님만의 자그마한 보상 있으실까요? 마감이 끝난 날 하는 보상은 있는데 마감이 끝난 날은 일단은 목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감하기 전에도 물론 씻긴 씻지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근데 목욕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시간을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샤워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원고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막 집중을 많이 하니까 어깨든지 허리든지 이런 데가 많이 아파서 이제 마감을 하면 기분 좋게 욕조에 물도 받고 입욕제도 뿌리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약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하는 호사를 누리고 그리고 나서는 맛있는 걸 좀 먹는 것 같아요. 아, 듣기만 해도 힐링인데. 네. 근데 제가 많은 작가님들한테 이제 여쭤봤을 때 목욕에 대한 그 어떤 양갈래의 의견이 있는데 누군가는 소설을 쓰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하는 게 맞다. 경건하게. 무섭죠. 네. 그런 마음가짐.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작가님처럼 이제 나의 그 모든 걸 이제 고생해야 내 몸을 쓸어내리는 게 있는데 둘 다 하는 편도 좋지만 그러니까 약간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경건하게 소설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늘 우당탕탕 쓰기 때문에 쫓겨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이 나요. 컴퓨터 마냥. 맞아. 그쵸. 네. 저도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때 덥고. 맞아요. 참.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뭔가 열이 안 나면 소설 좀 덜 썼나? 그리고 또 머리가 막 아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몸이 아파야 좀 열심히 썼나 보다. 병도 좀 나고. 맞아요. 몸이 편하면 이거 뭔가 덜했어. 덜 집어넣었다. 지표가 생겼잖아요, 이제 좀. 맞아요. 네, 이런 걸 듣고 이제 다들 그런 줄 아실까봐. 그런데 거의 그렇긴 한데. 안 그런 훌륭한 작가님들도 네, 계실 많으십니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작가님 책은 핸드폰 앨범에 남긴 사진 중 이건 꼭 찍어야 했어 싶은 순간 하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아니고 영상인데요. 얼마 전에 학생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어떤 고양이 한 마리를 봤는데 고양이가 이런 그 인공 시냇물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전 고양이가 물을 마시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그릇에 담겨 있는 건 봤지만 뭔가 그런 자연 속에서 물을 마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정이었을까요?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고양이가 정말 물 근처에 있어서 수속성 고양이인가 봐 스스로 내려갔어 이랬는데 이렇게 사냥을 그 낚시를 하더라고요. 거기 근데 제가 본 거에도 물고기가 있어서 저 좀 잠깐 조마조마했어요. 너무 살생의 순간인지 아름다운 순간인지 보고 싶은 대로. 그러나 제가 본 고양이는 살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인상이 좀 좋은 고양이. 네네네. 그런 고양이였어요. 그렇다면 작가님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수린 작가님 책상도 참 궁금합니다. 책상에 놓인 것들 중에 이건 정말 유용하다 싶은 물건이든가 아니면 너무 쓸데없지만 계속 두게 되는 물건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한 물건은 전 초를 올려놔요. 그게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고를 쓰기 전에 초에 불을 붙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딴짓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잠깐 어디 감금되어 계신 거 아니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또 낭비를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면 이제 작품 이제 쓰시는 생활은 약간 스릴러인데 아니 대체로 이제 조금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빨간 초침이 지나가는 시계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모래시계 많이 사용하는데 불타 사라지는 실물초가 조금 더 마음에 아프긴 하네요. 네. 근데 또 향도 좋고 기분은 좋아요. 또 예쁘기도 하잖아요. 부조가 있으면 되게 예쁜데 다 이제 원고 썼다고 막 생각했는데 2줄 썼거나 1줄 썼거나 그마저도 지웠는데 봤는데 촌 다 녹아있고 그러면 막 오늘도 다 버렸고
굉장히 열심히 살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소라님들 뭔가 열심히 오늘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을 주셨을 것 아니, 같고요. 그렇지만 열심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계약한 거 다 끝나면 열심히 안 살 거예요. 언제쯤? 아직 조금 남긴 네. 했는데, 네, 저도 이제 몇 년만 이렇게 하고 좀 쉴 생각입니다. 그 말을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반복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걸 모르고. 아닙니다. 좋은 날이 오겠죠? 네, 그렇겠죠. 그렇다면 작품 낭독도 한번 청해 듣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던 빛이 다가올 때의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큰 이모는 시각을 잃은 후 얻게 된 예민한 다른 감각들을 활용해 큰 이모가 느끼는 풍경을 언니에게 묘사해 주었다. 바람이 어제보다 부드럽고 가볍구나. 눈 때문인지 사방에서 지난 여름 우리가 쪼개 먹었던 수박향이 나는구나. 까치 소리가 평소보다 가깝게 들리는구나. 엄마가 묘사해주던 그 세계 역시 정말로 아름다웠어. 그날 우리는 가만히 눈을 감고 눈 덮인 센트럴파크에 오래 서 있었다. 큰이모가 느꼈을 방식대로 세상을 느껴보기 위해서. 나는 피부에 닿는 공기의 차가운 감촉과 겨울 나무의 냄새와 눈을 감은 채 얼굴을 빛 쪽으로 들어올리면 눈꺼풀 위로 느껴지는 햇살의 온기를 그때만큼 그렇게 생생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 그때 나는 우리가 바로 그 순간 큰 이모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고 믿었다. 언니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타인이 느꼈던 방식 그대로 세상을 느껴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얼마나 헛된가. 우리는 오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로만 느낄 뿐이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렇다. 네, 작가님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호로록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여쭤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곧 장편 영재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또요? 쉬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걸 쳐내고. 네, 쉬어야기 때문에. 네, 장편 연재에 들어가서 그거 준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번역서도 하나 나올 예정이에요. 제가 자꾸 놀리듯이 이렇게 했지만 너무 저와 독자분들에게는 좋은 일인데, 네. 혹시 힘드시거나. 네, 빨리 끝내야죠. 네. 네, 오늘. 네, 그게 출간이 곧 되니까, 네, 그걸로 또 인사드리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백수린 작가님. 오늘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10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